10만 명의 러시아 병사, 루안스크에서 선제 공격 위한 전열 갖춤. 딥스테이트의 분석가들은 러시아군이 라이오로드카에서 노보보디아네까지 하르키우주 보로바 마을에서 약 20km 떨어진 지역에 최대 10,000명의 병력과 450개의 군사 장비를 축적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최대 10만 명의 인력과 약 450개의 무기, 그중 200개의 포병 시스템을 동원했습니다. 목표는 분명히 지혜의 보로바에 대한 공격을 반복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딥스테이트의 분석가들은 현재 이 전선에서 우크라이나의 긴 방어선은 제3충격여단이 지키고 있지만 여전히 병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러시아군이 더 많고 우크라이나군은 보충 부대를 사용하여 전체 공격선에서 강력한 공격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제20군단의 제3사단과 제144사단, 236포병여단과 11기 개화 보병연대, 이전차연대, 2포병연대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서 스톰 V, 블랙 맘바, 픽시스, 패트리어트 PMC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즈 14 부대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이전에 우크라이나 군대는 러시아가 지난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의 103개 정착지와 93개 인프라를 목표로 삼았다고 발표했죠. 러시아는 남부, 동부, 북부 우크라이나의 10개 주를 공격했습니다. 이후 스푸트니크 뉴스는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해 북부 전투 그룹이 하르키우에서 우크라이나의 4개 여단을 공격하여 24시간 내에 7차례 반격을 차단하고 225명의 적군, 7대의 차량, 1대의 152mm 곡사포를 제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부 그룹은 400명의 병사, 1대의 전차, 2대의 우크라이나 장갑차를 제거했는데요. 중부 그룹은 6차례 반격을 차단하고 300명의 적군을 제거했습니다. 남부 그룹은 375명의 우크라이나 병사, 1개의 탄약고, 2대의 장갑차를 제거했습니다. 동부 그룹은 140명의 병사를 제거했는데 또한 러시아 국방부는 Mi-8 헬리콥터 1대, IF-66대, 히마스 시스템에서 발사된 로켓 13발을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북부 우크라이나와 접한 러시아 브리안스크 지역에서 IF 한 대가 격추되었는데요. 한 달 전 약 3만 명의 러시아 병사가 북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하르키우 지역으로 진입해 새로운 전선을 열어 우크라이나가 병력을 분산시키게 했습니다. 그 당시 우크라이나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러시아의 공격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커비는 공격이 거의 끝났다고 말했죠. 영국 베스 대학의 군사 분석가 패트릭 베리는 러시아가 키이우가 약화된 시기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하르키우에서 황금 같은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무장군의 방어 체계의 약점을 탐색하는 형태로 준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베리는 러시아가 미국의 군사 원조가 워싱턴 내부의 갈등으로 지연되는 시기에 키이우가 거의 자원을 다 써버린 시점을 선택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말했는데요. 러시아 반복 도네츠크 공격 우크라이나 상황 되돌릴 충분한 복원력 없다. 키이우 지역의 대변인 나자빈 중령은 러시아가 도네츠크 지역의 키이우 군대 전선에서 충돌 범위를 확대하고 강화한 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브가 같은 날 작성한 지도는 지난 24시간 동안 도네츠크시에서 발생한 주요 군사 충돌 지역을 강조했으며 여기에는 노보포크로프스크 마을과 도시 남쪽 외곽의 막시밀리아니우카 지역이 포함되었죠. 이 두 지역은 지난주 교전 이후 러시아의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공격은 도네츠크 지역의 아드카와 초프 마을 주변에 집중되었으며 작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초프가 함락되면 키이우 군대에 큰 위험이 될 것이며 이는 인근 도시들을 위협하고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보급로를 손상시키며 러시아가 도네츠크 지역 전체를 차지하는 목표에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약 65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년 전의 14만 병력보다 거의 5배 많은 수이죠. 러시아의 전술 변화는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낮에는 러시아군이 여러 방향에서 공격을 강화해 키이우 군대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밤에는 매복 공격을 확대해 적의 반격 능력을 약화시켰는데요. 심지어 많은 모스크바 병사들은 우크라이나 군복을 입고 전장에 나가 들어온 부대의 고공 표적 잠금을 방해했습니다. 제110여단의 대변인 이반은
그의 여단이 오랜 기간 동안 넓은 지역의 병력을 분산시켜야 했지만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의 새로운 공격을 막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죠. 미국 입법부가 4월에 610억 달러의 군사 원조 패키지를 승인한 이후 우크라이나의 화력은 개선되었지만 원조 물품 운송은 여전히 러시아의 급격한 동부 우크라이나 진전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고갈된 무기 비축량을 완전히 보충하려면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죠.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은 어팩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무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크라이나 군대가 1대5의 상황에서 러시아와 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 공군의 힘을 무력화하려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전선에 도착할 예정인 최소 130대의 F-16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키이우 군대는 더 많은 서방 무기와 탄약을 수령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 전환했죠. 관측통에 따르면 일부 영토를 양보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더 잘 방어된 위치에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 지역에서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큰 반격을 일으킬 만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아르카 외곽에서 전투 중인 제47여단의 부대장 알렉산더는 원조 무기가 도착할 때까지 충분한 비축량을 확보할 수 없어서 큰 반격을 일으킬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무인 장비 무력화하기 위한 다양한 무기 개발, PPSH 연구소의 최고 경영자 데니스 오슬로멘코는 리아 노보스티와의 인터뷰에서 LPK-101 크레체트 시스템은 원래 적의 무인선을 방어하기 위해 흑해 함대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이후 지상군이 무인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해 적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표적 시스템의 특징은 무인 항공기의 열 신호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동 중에도 목표를 발사할 수 있는 기계를 포함하는 무기를 지원한다는 점이죠. 개발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이 시스템의 시험은 해상과 육상에서 모두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시스템은 타이거 장갑차에 설치된 코르 기관총에 통합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시스템은 전함에 장착된 포탑에서도 시험되었습니다. 해상 시험은 실제 전투와 유사한 조건에서 진행되었으며 밤에도 이동 중인 선박에서 표류 중인 목표물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최근 러시아 병사들은 부식이지만 아이프 위협에 효과적인 샷건을 서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 샷건의 넓은 발사 범위는 아이프가 낮게 날아갈 때, 특히 아이프가 새만큼 작은 경우 그 방향의 총을 겨냥하면 격추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갈등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 미디어인 파퓰러 프론트는 러시아군이 더 현대적인 방공 시스템이 뒤처진 상황에서 아이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샷건을 저비용의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의 아이프 무리를 상대로 샷건을 사용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아이프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사용 범위는 더 적습니다. 2월에 러시아 스투퍼 LLC 회사는 아이프를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복합 시스템인 스투퍼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스투퍼 LLC의 개발 책임자는 러시아 국방부와 보안기관이 사용자 기본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레이더 스테이션, 무선 주파수 스캐너, 아이프를 식별하는 광학 스테이션, 제밍 장비와 같은 탐지 경고 시스템을 기반으로 스투퍼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투퍼에는 5km 이상 떨어진 목표를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톰 및 스테인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스 아이프 제어 시스템은 돔 모양의 장치를 통해 2km 거리에서 아이프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스투퍼 개발자는 서로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장비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하여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거짓 정보를 줄였죠. 스투퍼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정보와 저장된 정보는 휴대폰으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제조업체의 아이프 탐지 및 차단 장치도 스투퍼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